예, 지금 접속이 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아, 네. 너무 죄송합니다. 테스트를 할 때는 잘 됐는데, 또 갑자기 키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예. 뭐 조금 지체가 되긴 했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KSC 이슈터 콘서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어, 그 주제가 BIM, 유지 관리 및 자산 관리 연계를 위한 방안. BIM이 보통 설계 이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산 관리랑 어떻게 연계를 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오늘 해주실 예정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맡아주실 분은 승화기술의 박미연 대표님이십니다. 그럼 짧게 소개를 마치고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화기술의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자산 관리를 좀, 십몇 년 동안 계속 좀 꾸준히 해오긴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부분에 그렇게, 어,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윈, 뭐 BIM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자료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발표해야 될 내용이 이 자산 관리하고 그다음에 BIM, 그다음에 유지 관리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막 이렇게 당황해 놓으니까 막 쉽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선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실제로 제대로 가공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인포메이션, 정보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보화하는 과정이 상당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는 데이터를 쌓는 일만 했지, 그걸 어떤 정보로 만들기 위해서 쌓았는지, 목적도 솔직히 분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각자 원하는 형태가 뭐 넣기 편한 그냥 집어넣기 편한 의무적으로 넣기 편한 그런 형태로 정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AI나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아시겠지만은 이 데이터를 잘 학습시키고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전털이라는 이게 결칙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산 관리에서도 실제로는 이 데이터의 정확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없이 자산 관리를 한다고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들이 많이 생략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 이런 데이터가 정보화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냐면 지식, 즉 난리지를 만들어 갑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교체를 해야 되고 얼마의 돈이 들어야 되고 또 얼마만큼 위험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시급성을 갖고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어떤 난리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난리지를 쌓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더 좋은 어떤 밸류 크리에이션, 즉 지혜로운 그런 판단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관리는 데이터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뭐 모든 어떤 컨퍼런스나 학회 이런 데 나가보면 다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결국 우리가 지금 모든 AI 시대의 기본이다. 디지털 트윈 시대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 시설의 어떤 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저희가 이제 자산 관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으로는 다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산 관리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ISO 55001에서 얘기하기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조직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그 조직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 액티비티. 근데 그 활동들이 코디네이트된 액티비티다라는 용어 정의를 씁니다.
코디네이트된 액티비티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방향 설정과 그다음에 잘 어떻게 보면은 조정된 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안 나오는데 조정된 어떤 활동들을 우리가 자산 관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산 관리가 잘 조정된 활동들인데 어떤 거에 대해서 잘 조정된 활동들이냐? 결국 자산을 가지고 잘 조정한 활동인데 그 자산이 뭘 해야 되는 거냐? 조직의 가치, 조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잘 조정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자산관리다라고 용어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프라시설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결국은 잘 조정된 활동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이나 전술, 이런 비전,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ISO 55000과 관련된 시리즈는 물질 자산, 즉 유형 자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과 또는 기반 시설과 동급의 역할을 하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와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그 자산이 제공하는 어떤 조직의 가치를 최적화해 나가는 그런 것을 자산관리 체계가 구축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만들어내자는 거거든요. 투자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비용 낭비 또는 악순환에 계속 뭐 이런 반복적인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안전도 달성하고 또 투자도 이끌어내고 기업의 이윤도 극대화하자. 이게 이제 자산관리가 체계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밑에도 좀 써놨지만 우리가 자산관리 교육을 할 때 보면 전이라는 말로 씁니다. 영어에 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끝없는 어떤 여정이다. 우리가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뭐 1년 만에 구축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산관리 체계는 우리가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이런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묻어 있는 개념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유엔에서도 인프라시설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질문과 대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프라 어셋 매니지먼트가 뭐냐? 그런 내용하고 인프라 에셋은 뭐고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줄에 보면은 밸런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밸런스, 리스크, 위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코스트, 어떤 기회, 그 다음에 성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찾는 이런 것이 자산관리가 해야 되는 자산관리의 어떤 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 자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또 유엔의 보고서에는 왜 우리가 인프라 에셋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갖다 놨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지속적인 발전 목표의 92%가 실제로는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설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의 92%가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 인프라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국민 GDP의 2%의 손실을 이끌더라라는 어떤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 생애주기 비용이죠. 전 생애적인 비용을 따져봤을 때 건설 단계 이후에 전 생애주기 비용의 85%가 우리가 이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이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퍼센테이지와 지표라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시설 자산 관리가 갖고 있는 부분을 다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92%만큼 중요하고 또 GDP에 얼마만큼의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고 생애 죽임 비용적인 면에서
8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운영 유지 관리 단계에 관련된 이 자산 관리 체계 액션 플랜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액션 플랜을 만들어가는 단계를 다음과 같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조직이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 방침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자산 관리 방침은 우리 조직이 앞으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할 거라는 어떤 미션들의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가 누구고 그리고 우리의 자산 관리 목표는 뭔지 이런 것들을 식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자산 관리 상태에 대한 분석 그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건지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바로 자산관리 액션 플랜의 어떤 요양 구성 요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인포메이션 시스템, 데이터와 정보 체계와 관련해서 또 이와 같은 보통 7가지의 단계로 그 단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 인포메이션 체계,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어떤 그 다양한 용어로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와 정보와 체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팀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가 TF팀이든 뭐 전문위원이든 이런 팀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레지스터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한 위계에 대한 자산 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이어라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시설이 어느 위치에 어느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산이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의 수준은 다르거든요. 중요성이 다르거든요. 그런 위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계획,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겠다. 데이터의 검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구축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들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게 잘 안 될까? 모든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강의도 다니고 어필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가 없다라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이 합니다. 근데 데이터가 없지는 않은데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이 데이터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자산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걸 신뢰를 어떻게 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원래부터 100점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100점부터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50점을 맞을 수도 있고 60점을 맞을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채워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서로 부서들과 이런 엔지들의 협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경영 윗선에 계신 분들이 또는 의회나 이런 관계자들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도로는 그냥 잘 다닐 수 있는 거고 물도 우리 변기에서 내려놓은 물도 자동으로 잘 내려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오물을 버린 것들이 알아서 잘 가는 거야라고 국민들은 시민들은 늘 그렇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엔지니어들이 또는 기술자들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뒤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큰 액션이 생기고 이벤트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2년 전에 밤에 큰 태풍이 와서 기반시설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뉴스도 나왔을 거예요. 몇천 명의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비행장에 물이 차는 바람에 비행기를 뜨지 못했고 호텔이나 이런 숙소에 물이 상수도가 다 파열되고 끊겨서 물을 먹지도 못하고 변기에서 물 내리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런 상황이 생겨갖고선 이 나라가 건 2년 동안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이제 많이 복구가 됐더라고요. 작년 겨울에 갔을 때는 12월에 갔을 때는 호텔에서 갑자기 그 뭐죠? 전기가 갑자기 나가버리는 이런 일이 막 발생을 했고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좀 전에 갔다 왔을 때는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큰 우리 경제,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너무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 관계자가 무관심한 부분이 많다. 그다음에 예산은 늘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경쟁 관계로 인한 부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뭐 해야 될지 이런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현장에 대한 서로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정보를 관리할 건지 시설의 상태나 기능 중단이 언제 어떤 현상으로 발생할 건지 서로 의논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BIM과 관련된 그 자산 관리와 관련된 수준이 해외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시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BIM과 관련된 많은 그런 그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보면은 파스 ISO 19650-1과 650-2, 그 다음에 뭐 파스 1192-3, 4, 5, 6, 7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BIM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BIM과 관련된 국제 표준이 있고요. 이 표준 중에서 파스 1192-3이라는 부분은 자산관리와의 연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BIM과 관련된 많은 표준과 분류 체계에 대한 표준 이런 것들이 자산관리와 연결됐을 때는 ISO 55000 시리즈인 55000, 55001, 55002와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 자산관리는 또 리스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ISO 31000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BIM과 자산관리는 정보 보호에 대한 ISO 27001이라든가 품질 경영 ISO 9000 우리가 흔히 알죠. 9001.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ISO 21500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BIM이라는 것이 자산 관리와 어떻게 또 조직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지금 도표들이 흔히 많이 나와 있는 그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그란 안에 가운데 녹색이고 그 바깥으로 뭐가 있느냐면 ISO 19650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19650에 보면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는 IS 노란색 옅은 노란색이죠. 55000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안에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또 BIM과 관련된 부분, 또 딜리버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인포메이션 BIM과의 연결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 그 AB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의 정보의 어떤 하나의 채널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딜리버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파스란 아까 1192-2하고 1192-3이 있는데 1192-2하고 3은 어떻게 보면은 이 BIM과 관련된 어떤 표준인데 그 표준에서 다시 3이 자산관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들을 쭉 써놨지만 우리가 어떤 그 파스 3은 근본적으로 자산 수명 주기 동안 운영 단계 동안의 데이터와 정보의 가용성, 무결성, 전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파스 특히 그 다시 3은 조직의 자산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전략, 계획, 뭐 조직 구조, IT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그런 구현함을 강조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진입점이 있다는 부분을 거기 그림에 보시면은 어떤 자산의 생성에서부터 오퍼레이션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이제 디스포절, 뭐 이렇게 자산의 어떤 생애 주기적인 관점에서 그 자산 관리와 정보가 어떻게 연동해야 되는지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전 자산 정보 관리로 확장된 자산 관리 성숙도를 표시해 준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1192에서 시작이 된 그런 케이스들인데 지금 보면
레벨이 0에서부터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BIM과 관련된 부분은 레벨 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BIM과 관련된 이 부분은 특히 이 레벨 2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산관리 쪽하고 연결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0는 우리가 지금 캐드 도면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레벨 1에는 2D와 3D와 관련된 부분이고 레벨 3에서는 BIM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떤 코스트까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자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런 요소 간의 어떤 연결성과 이런 성숙도를 표현한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레벨 2에 적합한 어떤 정보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정보관리 요소 간의 어떤 연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표를 보통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Asset Information Requirement라는 게 있습니다. AIR이죠. 이 AR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조직의 인포메이션 리ኳ이어먼트와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어셋 인포메이션 모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인포메이션 모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임플로이 인포메이션 리ኳ이어먼트, 그 다음에 이제 PLQ라고 하는 이런 plain language questions, 뭐 이런 어떤 정보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하고 질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통로들,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연결성과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레벨 2에 적합한 어떤 자산 정보 관리 프로세스 중요 요구 사항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백히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절차, 활동이 고려되고 지정이 돼야 된다. 누가 이 부분을 맡아서 처리할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의 품질, 그 다음에 가용성, 그 다음에 관리와 관련된 위험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에 대한 것, 교환 방법, 시기, 이런 요구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BIM을 만들어 놨을 때, 이 만들어 놓은 주체들이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설계 BIM을 만듭니다. 하지만 시공 BIM에서는 또 설계 BIM을 연결성 있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공 BIM이 나옵니다. 그럼 시공 BIM이 유지 관리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6가지 형태의 어떤 연계성과 이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데, 예.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싱가포르의 자산 정보 전달을 위한 BIM 가이드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에 나온 버전인데요. 버전 1입니다. 버전 2를 구하지 못했는데 BIM 가이드 for Asset Information Delivery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BIM에 대한 왜 BIM이 Asset Management를 위한 BIM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BIM을 Asset Information Delivery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Asset Management를 위한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런 내용과 앞에서 설명한 OAR, AIR, EAR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책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에셋 매니지먼트를 위한 효과적인 BIM을 하기 위한 키는 뭐냐?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정보, Asset Information Requirement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어떤 단계에서 오퍼레이션하고 매니지먼트 단계에 중요한 그런 어떤 requirement를 충분히 이해해서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BIM을 만들고 있는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인포메이션 리콰이어먼트하고 포텐셜 파티스 그래갖고 디파인드 된 리콰이어먼트 이렇게 OIR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AIR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공유될 거니까 요거는 한번 그냥 참고로 앞에서 대략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AR, Information, Asset Information Requirement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지만 물리적인 어떤 자산의 데이터라든가 위치 및 공간 데이터, 성능 데이터, 이런 조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결과물에 대해서도 어떤 시스템의 예를 만들어줘서 서로 이런 관계들이 엮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워낙 시간을 앞에서 많이 소비하는 바람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인포메이션 리퀘어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발주처와 어떤 설계자 또는 디벨롭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요. 그래서 팀이 어떻게 구조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범위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 정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정보의 제공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IM을 그 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거죠. BIM Execution Plan이라고 해서 BEP라는 실행 계획을 하는 것은 BIM 관리자가 작성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실시간 문서로 유지 관리되는 문서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 소유자가 지정한 그 인플로이어 인포메이션 리콰이어먼트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인포메이션 모델에 대한 것도 각 단계 설계나 건설 단계에 대해서 개발된 정보를 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통 에셋 인포메이션 모델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에셋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딜리버리 할 것인지 그래서 BIM에 그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BIM의 그 딜리버리가 불가능한 우리가 이제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과 정보 전달이 불가능한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잘 엮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여기 부분으로 좀 죄송합니다.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BIM 플랫폼은, 우리가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한 그런 어떤 솔루션 형태로 가져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BIM 플랫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CMMS죠. 그, 퍼실러티 O&M 관리하거나 자재 관리하거나 하는 그런 CMMS에 같은 이런 플랫폼으로 직접적으로 매핑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체계를 갖는 것과 그 다음에 단순히 키 어셋 인포메이션만 매핑할 수 있는 그런 포맷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구조를 확인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BIM과 자산 관리를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많은 자료들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BIM 모델이 있고 BBIM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BIM 모델이나 BBIM 모두가 자산 관리에 담아져야 되는 정보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도로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무결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관리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의 어떤 자료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 활동에서 필요한 데이터들, 그다음에 의사결정 정보에서 필요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BIM과 연계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제가 이제 영국의 그 하이웨이 잉글랜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여기는 그 영국의 하이웨이 잉글랜드의 매뉴얼은 이런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원칙과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하나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구사항 및 추가적인 정보. 그다음에 파트 3은 데이터 사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드민 밑에 보시면은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사전이고요. 그다음에 레퍼런스 카탈로그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제가 주로 봤던 파트 1의 데이터 원칙과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봤었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예, 여기에 보면은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 대한 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원칙과 거버넌트 같은 경우는 이 에셋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컨셉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정보화할 건지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 ADMM이라는 게 그 에셋 데이터 매니지먼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을 어떻게 잘 가이드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그 파트 3에 있는 데이터 딕셔너리를 지금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에셋 클래스, 에셋 서브 클래스, 에셋 타입, 에셋 애트리뷰트.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할 때, 하이어라키를 구성할 때 이와 같은 어떤 분류 체계를 가질 것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셋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을 클래스로 가져야 되고 서브 클래스는 그 밑에 어떤 것들을 담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참고로 봐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너무 방대하게 정리를 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 깊이가 상당히 있고 한 내용인데 지금 파트 1의 데이터 프린시플 앤드 거버넌스의 목차를 보시면은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셋 데이터와 데이터 매니지먼트 액티비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셔널 하이웨이에 대해서의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BIM,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BIM, 그다음에 에셋 데이터 매니지먼트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자산 데이터 관리 개념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요. 도로 시설을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에 보면은 아까 매뉴얼의 1.4에 보면은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BIM이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 그 오른쪽에 설명 자료에 보면은 BIM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읽어보면 ADDMM은 파스 그 1192-3에 명시된 모든 도로 계획 및 프로세스에 대한 자산 정보 요구사항 아까 자산 정보 요구사항 있었죠. 리ኳ이먼트 이것의 주요 소스가 되어야 된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에셋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매니지먼트 앤 메인터넌스의 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DDM의 팀 간의 어떤 핸드오버 요구사항을 보유해야 된다. 서로 주고받은 이런 요구사항들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정보 요구사항을 AIL, 즉 리ኳ이어먼트가 생성하고 그 다음에 ADMM을 통해서 생성돼야 하는 유지관리 데이터를 지정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끝에 보면 진한 글씨로 식별된 자산에 필요한 정보 수준을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상당히 깊이 있고 내용 많은데 이건 BIM을 하면서 자산관리 하는 쪽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하이웨이 잉글랜드에서 만들어진 이 ADDMM 매뉴얼은 도로 자산 관리 목표를 지원하고 조직의 전략적인 어떤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어떻게 이 데이터 자산으로부터 조직의 가치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아까
나왔던 것과 좀 비슷한 건데 여기는 지금은 이 미국의 피에락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 그룹과 데이터의 그룹별로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거기에 대한 샘플을 작성해서 이 자산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속성들은 가져야 되고 어떤 것을 자산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 PL학에서도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반복성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그 다음에 협업, 그 다음에 비용 절감 목표를 맞게 이렇게 구성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 유형의 기대 수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 관리 전략으로 데이터의 그 수준과 거기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 부분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벨을 이걸 네트워크 레벨의 어떤 데이터와 그 다음에 프로젝트 레벨, 리서치 레벨 데이터, 뭐 우리는 보통 이제 엘리멘트 레벨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네트워크 레벨, 프로젝트 레벨, 리서치 레벨로 구분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목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플래닝을 짜거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네트워크 레벨이다 보고요. 그다음에 리서치 레벨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상세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리서치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아까 왼쪽에 보면은 인포메이션 퀄리티 그 레벨이라 그래서 IQ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도로 쪽에 계신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IQL을 1에서부터 5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벨은 IQL이 3, 4, 5에 있는 거고 리서치 레벨은 IQL 1에 해당되는 건데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 수집 레벨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매년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 4, 5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링 3, 4년에서 5년 뭐 이런 식의 또 에브리데이, 에브리니얼 또 수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설명 자료들이 많이 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BIM과 관련된 어떤 가이드를 만들거나 그런 부분을 자산 관리에 연결할 때 이런 지금 제시된 자료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우리 지금 현재의 데이터 관리 수준에서는 쉽게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런 것을 보면서 제일 좀 우리가 해야 될 게 결국은 정보의 통합과 전달, 운영, 분석, 뭐 이런 것들에 통해서 활용을 체계화하고 최적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우선 BIM에서 자산이라고 잡는 걸 뭐라 해야 될 거냐. BIM 모델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요소까지 우리는 자산으로 잡아야 될 거냐. 이런 기준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제 끝단에 있는 부분을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유지관리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보관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유지관리 활동이죠. 그 유지관리 활동이 우리가 시특법에서 점검 정비하는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너무 잘 자라다면 그것이 어떤 상위 단계, 상위의 어떤 그룹으로 묶여져서 뭐 예를 들어서 바닥판이다라고 한다면 교량의 바닥판이라고 하면 바닥판의 일부 세그먼트 안에서도 뭐 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판이라는 유니트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 활동을 우리가 기본으로 잡고 그것을 활동을 기준으로 BIM상의 어떤 정보 관리 체계를 지침을 만들어서 이게 OBS, 오브젝트다라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BIM과 유지관리와 이것이 자산관리 체계와 통합된 통일성을 확보하면 우리가 BIM 모델이 결국은 자산관리 쪽으로 내려오고 이 자산관리에서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만들어줘서 다시 BIM에 표출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분류 체계를 만들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영연방 같은 경우는 모든 유지관리, 자산관리 분류 체계가 유니클래스 분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니클래스 분류 체계는 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냐면 기능과 역할입니다.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을 분류체계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류체계를 넣을 때 보통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공종, 공사의 종류, 기계, 전기, 토목 뭐 이렇게 공종. 그다음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부재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윗단에 얘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분류체계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한다면 지금 현재에 쓰고 있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가보시면 지금 이거는 도로공사에서 얼마 전에 그 이광덕 박사님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허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BIM 납품 체계를 만들었고요. 또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업 분류 체계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워크 브렉다운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 워크 브렉다운 스트럭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완벽한 구조는 아닙니다. 공사하는 어떤 분류 체계이기 때문에 이 분류 체계를 객체 분류 체계로 가지고 오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OBS 분류 체계죠. 이 OBS 분류 체계에서 이것을 또한 CBS 분류 체계로 엮는 그런 가이드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면 자산관리와 연결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런 좀 확신을 좀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은 이 모델링한 OBS 분류 체계에 대한 모델링입니다. 여기 모델링을 WBS로 나눈 다음에 이것을 OBS로 가져와서 교각이 있죠. 이 OBS가 교각 자체가 OBS입니다. 이 OBS를 CBS로 지금 나누는 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산관리 분리 체계도 마찬가지로 이 WBS를 OBS로 가져왔다면, BIM에서 가져왔다면 이 OBS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서브 OBS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서브 OBS로 나오게 되면 정밀 진단 데이터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자산관리에서 그대로 자산 유니트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보면 WBS를 OBS로 갖고 왔는데 이 OBS를 서브 OBS로 하면은 에셋 그룹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에셋 그룹을 조금 이게 뭉쳐진 서브 OBS죠. 이것을 에셋 유니트로 세분화해서 하나씩 갖다 놓으면 에셋 유니트가 됩니다. 그럼 에셋 유니트가 되면은 자산 관리 가장 마지막 자산의 어떤 단계가 되고 여기에 상태 등급 들어가고 어떤 잔존 수명 들어가고 리스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는 OBS에서 CBS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니셜 코스트를 만들어냈는데 이 이니셜 코스트의 개념도 필요하지만 에셋 유니트에서는 실제로는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의 개념, 즉 설계 단가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관리는 미래 들어갈 돈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레고가 끝난 그런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은 활용도를 이용해서 활용도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CBS에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를 에셋 유니트 단위에서 다 넣어주면 좋겠다.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요. 왼쪽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과 역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류체계에서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네트워크 레벨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강상의 교량들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교량들이 있는데 그 교량들을 네트워크 레벨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레벨과 그것이 서비스하는 것, 그 다음에 프로젝트 레벨 또는 엘리멘트 레벨로 이것을 구분해서 이 기능과 역할이 좀 살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발굴해서 넣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BIM과 연결할 때 BIM하고 만들 때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아까 왼쪽에 그 BIM 모델에 분류 체계가 있었습니다. 잠깐 위쪽으로 한번 가주시겠어요? 앞으로. 여기 왼쪽에 보면 WBS로 나눠져 있는 이런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이 체계에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자산관리 쪽과 연계할 수 있으면은 어떤 리스크 분석에서도 어떤 크리티컬한 값을 찾아낼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답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수 보강에 대한 얘기를 언뜻 했는데 우리가 에셋 유니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에셋 유니트에서는 많은 보수 보강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보수 보강 활동에 대한 비용들이 기입이 되게 됩니다. 쌓이게 되는데 이 비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 보면 정밀 안전 진단을 하거나 하면 이런 대가 기준을 만듭니다. 그 대가 기준,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이런 보수 보강에 대한 대가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시설물의 어떤 예측되는 비용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들을 활용해서 제가 예전에 항만을 이런 어떤 대가 기준, 그 손상의 수준을 상태 등급과 연결해서 대가 기준을 자동으로 계산했던 했던 방법을 여기 한번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화면의 오른쪽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3D 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손상 정보를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콘크리트 도상입니다. 이 콘크리트 도상을 찍어서 균열 망도가 실시간으로 그대로 올라오게도 지금 기술은 발전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드론으로 교각을 찍을 수 있고요. 그 교각에 대한 어떤 좌표 교정을 통해 갖고 균열 망도죠. 균열 망도가 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3D BIM 모델에 그 면을 클릭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D 모델링, 즉 BIM의 모델링에서 이 부분을 손상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이와 같은 어떤 기술을 접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산관리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은 많이 변해도 자산관리가 하는 역할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AMIS라고 해서 Asse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 안에 있고요. 많은 사용자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BIM과 GIS 디지털 트윈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산관리는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BIM에 GIS에 이렇게 던지고 사용자들한테는 대시보드 형태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변해도 자산관리하는 역할과 기능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에 지금 막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냥 로우 데이터, 그냥 무의미하게 쌓아놨던 이 데이터는 솔직히 AI로 갖다 들이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으로 정보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보화했을 때 가시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예측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난리지로 됐을 때는 입증 가능한 어떤 정보가 됩니다. 자산관리는 입증 가능한 결과를 우리가 보여주고 제시하기 위해서 자산관리를 하는 겁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런 어떤 초기에 제가 보여줬던 화면에서 이와 같은 순서로 자산 관리와 어떤 시대에 맞는 어떤 데이터 흐름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죄송합니다. 예, 대표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BIM이 건설 산업에서 상당히 많은 그 중요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짧게 질의응답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고 질의하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올리시면 제가 따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BIM, 사실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관심이 없으면 용어부터 상당히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BIM을 시공, 그 다음에 유지 관리, 네, 자산 관리까지 어떻게 보면
건축물 혹은 뭐 구조물의 생애 주기 동안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뭐 정보가 너무 과다하다거나 하나의 BIM으로 사용하면 아니면 뭐 책임이나 어떤 역할 같은 부분의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님은 이런 BIM을 우리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활용할 때 어떤 구분으로 나누는 게 좋은지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좀 공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솔직히 잘 BIM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BIM 모델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이제 도로공사와 일을 좀 해보면서 이게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해 와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 자산 관리가 원래는 좀 솔직히 그 BIM 모델은 상세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산 관리는 결국 운영 유지 관리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표면, 어떻게 너무 깊이 묻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BIM 모델에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분류 체계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이제 자산 관리든 유지 관리든 같이 조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핵심인데 제가 막판에 막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만들어져 있고 이미 갖고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가지고 접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랑 저희랑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급법 기준으로 진단하고 점검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자산의 유니트로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준들에 맞춰서 BIM의 어떤 서브 오브젝트가 표출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추가적인 질의는 예, 저 이영환 교수님께서 질의가 있으십니다. 네. 예, 어, 지금 오늘 그 박미연 대표님 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학회에서 지금 자산관리에 대해서 시설자산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박미연 대표님이 BIM하고 자산관리하고 연계 부분을 지금 강연을 해주셨고요. 9월 12일 날 그 인프라 자산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도입 에 대해서 또 도로 인프라 중심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인하대학교 와서 인천시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노후화된 저희 기반 시설을 갖고 있는데 예산 따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든지 데이터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기반 위에서 그 자산 관리가 구축이 되어야 어, 우리 토목에서 또는 우리의 어떤 기반 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좀 담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회 좀 홍보차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고요. 박미연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